아까도 갑자기 끊기더라고. 공장 손에 떼야 되겠다. 아빠가 전수업이요. 아니 9시간에도 이러다니. 지난번에는 1학년에도 수업 받았는데 3시간 동안 잘했어. 현민이한테 볼 건지 물어볼까요? 안 봐.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15분 남았는데 애가 그러는 거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선생님 핸드폰 이상해요. 왜? 가보니까 먹통돼 갖고 안 움직이는 상태가 된 거야. 글자만 나오고 저게 MUI인가 뭐 해갖고서는 제 고유한 게 있거든. 고양이요? 로고. 그래서 있더니 껐다 키는 게 따로 있더라. 버튼을 2개 버튼을 5초인가 10초인가 눌러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안드로이드 로봇 나오더라고. 다시 안 켜져. 공장 쪽에 하는 거. 그래갖고 또 다시 꽉 눌렀지. 그랬더니 오래 상태로 와갖고 보니까 핸드폰에서는 파일이 안 보이고 컴퓨터로 보니까 파일이 보이는데 혹시 몰라갖고 20기가 되니까 뺐어. 빼갖고 돌려보니까 뻥났대. 2시간 반 동안 녹한 게 없어졌어. 근데 현민이가 진짜 금방 한 번씩 봐요. 근데 진현이도 있잖아. 아, 진현이가 있네. 진현이도 볼 시간이 없지. 바쁘잖아. 그러긴 해요. 자, 그래서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를 봤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책 얘기. 에너지 하나 많았구나. 에너지 정확도와 시간에 대한 정확도가 둘 다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책으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그림 38-13처럼 균일한 전기 포텐셜을 가는 위치 에너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그가 제안한 645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게 된다. 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위치의 입자의 위치 얼벡터와 운동량 P벡터는 임의 정확도로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H바는 2분의 H라고 하고 H바 또는 하바라고 읽는다. 독일어에서 하바야. 자, 불확정성 원리를 써보면 다음과 같다. 델타 X 곱하기 델타 PX는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델타 Y 곱하기 델타 PY는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델타 G 곱하기 델타 PG는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보통 1차 운동만 얘기하니까 하나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델타 X와 델타 P라고 할게. 이것은 얼과 P의 X 성분이 측정할 때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확도이다. 이거는 자연의 본성이라는 거야. 어떤 정밀한 장치로 측정한다 하더라도 위치 부정확도와 운동량 부정확도의 곱은 언제나 H바보다 크고 결코 이보다 작을 수 없다. 둘 다 모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가 0이 되고 또 하나도 0이 되면 얘는 0이 돼야 되겠지. 곱이니까. 근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됐다라고 할 때 하나의 오차가 매우 작을 때 다른 오차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에서 불확정성의 관계는 유도하지 않고 왜 유도하지 않았나 모르겠어.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찮아지셨나 봐. 단지 적용만 해보기로 한다. 불확정성 원리는 전자와 다른 입자가 물질파이고 위치와 운동량을 계속 측정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측정을 통계적으로 해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델타 X와 델타 PX는 측정할 때 허진 정도 여기서는 표준 편차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매우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이것을 물리적인 논의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 자, 앞에서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동차나 당구대 위를 굴러가는 당구공과 같이 위치와 운동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능력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움직이는 물체는 바라봄으로써 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즉, 물체가 산화시킨 빛을 관측하게 된다. 이 산화는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아까 첫 번째 설명인 것 같아 책 그림.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자 감지하는 작용 그 자체가 위치와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가 x축을 따라서 움직일 때 빛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더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하려고 할수록 전자의 운동량이 더 많이 변화되고 빛과 충돌하게 되는 거지. 전자 운동량이 더 많이 변화되고 따라서 운동량이 덜 정확하게 된다. 즉 델타 x를 줄이면 반드시 델타 p가 증가하게 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즉 운동량을 매우 정확히 측정하려고 한다면 전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덜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두 번째 경우가 그림 38-13에서 얻은 것이다. 전자는 특정한 K값을 갖고 있고 이것은 드브로이 관계에 의해서 자 물체의 운동량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림 13이 어디니? 네, 확률이 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 K값은 람다분의 2파이를 의미하고 있어. 람다분의 2파이가 되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니? 람다분의 2파이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지? 람다분의 H가 운동량이지. 그럼 얘는 H분의 2파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게 K잖아. 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P 곱하기 H바가 돼버리네. H바분의 1이네. 네. 따라서 P라는 것은 우리 전에 썼던 거보다 K 곱하기 H바라는 거. 네. 슐레딩거 방정식 앞부분에 도입부분에서 잠깐 썼던 식이 될 거예요. 자, 두 분이 또 운영 중이구나. 자, 그래서 이 특정한 K 값을 갖고 이것은 드브로이 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운동량 px를 갖는다고 뜻한다. 따라서 델타 px가 0이라고 한다. 38-18식에 의해서 델타 x는 무한대를 의미하게 된다. 만일 전자를 감지하는 실험을 고려한다면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가 무한대 사이 어느 값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위 논의를 뒤집어 보려고 px를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자 전자가 어디서 나타나든 위치 델타 x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은 px와 x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자 그렇진 않다. 여기서의 결정은 비록 첫 번째 측정에서 px 값이 정확하게 측정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측정에서는 반드시 이 값을 바꾸게 된다. 두 번째 측정이 x에 대한 정확한 값을 주었다면 px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불확정성을 자연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인슈타인이지. 아인슈타인은 이 불확정성 원리를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최근에 우리 힉스 입자가 발견되는 해가 있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그의 오자와라는 일본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전자 스핀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불확정성 원리가 깨졌다라고 설명했어. 그래서 하이젠베르그 오자와 방정식의 책 하나 또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위에도 어떤 논문의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발표된 논문이 어디에 실리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실험에 오류일 수도 있고 측정에 오류일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자 아인슈타인과는 상극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뭐 대충 이 정도 나가셨나 봐요. 혹시 학교 시험 범위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니? 제가 그러니까 기본 입자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입장? 를 나갈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반도체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반도체 하신대요? 네. 반도체가 문제를 낼 게 거의 없는데 선생님 평강이 시험에 나와요? 평강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잖아. 근데 저희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2학기 시작하자마자 게 평강이었어요. 2학기 시작? 1학기 말에도 하지 맞아. 아, 1학기 말이랑 1학기 2학기 말에. 초반에 평강을 하시고 기말고사 범위인데 나는 더 이상 수업을 안 할 거다 이러시고. 교말고사 보신대?
네, 근데 기말할 때 평강 들어가. 평강 문제 하나 있잖아. 말리스 법칙. 말리스 법칙인데 하나만 갖고 하지 않고 세 개를 돌려버리는 거. 아 돌려서 중에서 돌려. 아. 자, 이런 형태가 있지. 말리스 법칙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니? i는 i 제곱 코사인 제곱 맞나? 제곱 자, 이쪽에 자 건방판이 있는데 얘 결정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 자, 이때 평광된 빛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평광된 빛이 이 제로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자, 이때 이 방향을 결정 방향과 이런 각을 셌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 이 성분 중에 요 나란한 성분만 통과시키고 수직한 성분은 흡수해버리지. 그래서 뒤 건너편에서 측정하는 값은 이제로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측정케 해준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얘 세기는 i0라고 할 때 얘는 이제로에 비례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i라는 녀석은 어때? 이제로 제곱에 비례하지. 자, 이 제로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누기 해주니까 i0분의 i라는 녀석은 얼마? 코사인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어버려서 i라는 녀석은 i0 곱하기 코사인 2 세타라고 한다. 자, 근데 문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야. 자, 여기 이쪽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되는 평광판이 있어. 네, 평광판이 있어. 자, 이때 빛의 세기를 여기의 세기를 뭐라고 할까? I0라고 하자. 처음 빛의 세기야. 얘는 평광되지 않은 빛의 세기라고 봐.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정기장 성분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평광판을 지나면 어떻게 돼버리지? 절반으로 줄어버리지. 네. 무조건 절반이 줄어서 얘는 얼마? 2분의 i0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뒤쪽에 얘가 갖는 평광 방향은 이렇게 나란한 방향이 돼버렸어.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가만 놓게 되면 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돼. 그런데 이 사이에 또 다른 평광판을 갖다 놔. 이 평광판을 오메가로 각속도로 돌려버려. 오케이? 오메가로 돌렸을 때 이곳에서 나타나는 세기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임의의 시간일 때 얘가 오메가 t가 돼버렸다라고 해. 자, 얘를 편의상 2분의 i0 프라임이라고 써볼까? 오케이? i0 프라임이라고 써보지. 자, 그렇다면 이쪽에 나타나는 빛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니? 얘는 요 성분만 통과하잖아. 맞아? 네. 요 성분만 통과하게 돼. 그럼 이는 얼마가 되지? i 제곱 프라임 이거 평광판이 도는 거야. 평광판이 도니까 요 성분이 있구나. 이게 원래 오던 값이지? 값에 대해서 이 값을 이제로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얘는 요 성분만 통과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얼마가 돼? 이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이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립니까? 네 2니까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얘가 나타나는 값이 이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돼버렸어. 그렇다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광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요 방향이네? 요게 오메가 t야. 그럼 얘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5 사인 성분이 들어가지. 네. 자,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것은 이 2'이라고 하자. 이 2'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
코사인 오메가 t 답이 아닌 것 같아. 사인 오메가 t 이제 정확히 봐야 되겠다. 아이로 이렇게 놓을까? 뭐라고? 저 아이로 바꿔주지 않을까요? 나중에. 좀 이따.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네. 이제 다 썼니? 자 그러면 이 빛의 세기는 원래 2분의 1이 들어가지. 네. 얘 2분의 1 들어가고 자 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얘를 이 프라임이라고 얘를 이 제로로 놨으니까 얘를 이 제로라고 놓으면 얘는 이 제로 코사인 거기는 이 제로만 되지? 거고. 그럼 얘는 이 제로에 코사인 오메가 t 되지? 사인 오메가. 그럼 얘는 사인 오메가 t만 들으면 되지? 그렇다면 얘는 나타난 값이 이 값이고 i 라는 녀석은 이 프라임에 비례하고 i 제로라는 녀석은 이 제로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이게 i 제로 프라임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얘는 i 제로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i 제로 곱하기 i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i 제로 곱하기 얼마가 되니? 사인 제곱 오메가 t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버리겠지. 네. 맞아요? 네. 자, 요 값이 돼버릴 때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실제 세기는 이거에 다시 뭐가 되니? 2분의 1이 되겠지. 그죠. 자, 2분의 1이라고 하자.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 생각보다 사인 더 제곱, 사인 쓸모없이. 제곱. 더 쓸모없이. 사인 제곱 2분의 4분의 1 사인 제곱 오메가 t. 자, 얘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사인 2 오메가 t라고 쓰면 사인 2 오메가 t는 뭐가 되니? 2 사인 2 사인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지. 네. 이거의 제곱이야? 4분의 1 사인 제곱 2오메가 t. 이거 형태가 어떻게 됐지? 잠깐만. 평강. 옛날에 그냥 그걸로 바꾸지 않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그게 바꿨니? 너무 오래됐어요. 1학기 말에 했어. 그랬던 것 같은데. 나도 1학기 말해봐서 기억이 안 난다. 이 문제를 너네 7기 때 줬거든? 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바꿨어요. 최종현이 나한테 언제까지 독했을까? 최종현이 누구예요? 최 얘들보다는 나중에 보냈는데 잠깐만. 종현이 지우 안 해놨단 말이야 얘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잠깐만. 이 녀석이 보냈는데 어디 갔지? 단톡방에 보냈나? 저거 풀이가 있어야지. 단톡방.
얘가 세타를 바꿨어.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 16분의 1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코사인 4 오메가 t 1 마이너스 코사인 어떻게 기억나? 있어요. 옛날 비교했어. 크기가 있어? 선에가 t라고 썼대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사실 저걸로 제로 곱하기 제로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제곱 세타를 2세타로 바꾼 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푼지 오래돼가지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얘는 코사인 제곱 똑같은 상황 더 시키면 똑같이 2분의 1 마이너스 빼면 2분의 1 남고 그러면 2분의 1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오메가 t 2분의 1까지 산수하느라고 들어왔거든. 이런 경우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데 나와봤자 대체로 이 문제가 이런 형태 문제가 많아. 끝에 걸 돌리면 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가운데 걸 돌려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평가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근데 마리수 법칙은 너무 간단하지. 아니면 아예 좀 쉽게 낸 다음에 뒤에 거 없애버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발기 세기 회전시켰을 때 뭐 측정하는 거. 이 정도에는 나올 게 별로 없는 거. 이건 7기 때 문제 학교 선생님이 2학년 때 7기 2학년 때 주신 문제야. 평가 문제로 학교에서 뭐 수행에다 낸다 그랬나 이래갖고 애들이 풀었던 걸로 기억해. 자 또 질문. 다음 시간부터 그럼 시험 범위 좀 보내줘. 문제 정리 좀 들어가게. 일단 여기하고 뭐야 해설 쪽하고 반도체 쪽은 확정했는데 기본이 좀 정하지 않아. 근데 반도체는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냥 암기 아니야. 암기야. 피하고 인형 그거 같죠. 다음 주에 그럼 반도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까지 한번 훑어주도록 제가 할게. 지난주 이번 주 올릴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생평가 뭐 없지? 아 온라인이니까 없겠다. 영어 수행 있잖아. 영어 수행 우리만 공장. 영어 수행도 아니야 영어 중 있어 IT. 말고. 우리 온라인 하는 거야? 아니 온라인 아니야 온라인 끝나고. 우리 딴반 다뭐 내라고 해줬대. 팀즈에서. 아 우리가 안 했잖아. 입자 얘기를 하신대 진짜? 모르겠어요. 거기는 모르겠어요. 내 사람 내놔야 돼. 후반부에는 시험 범위가 되게 더러워.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작년에도 되게 지저분하게 했던 것 같아. 자 질문 더 있는 사람. 성철이가 시험 범위 확정되는 걸 좀 알려주라.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학교 안 들어가잖아. 네. 네. 근데 학교 가야 돼. 왜 가? 저
학교 학생 출입금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저 도장 가지러 가야 돼요. 도장이